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공무원과학의 모든 것들을 한번 빠르게 짚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공무원과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공무원과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네 과목을 전부 다 다뤄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과학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네 과목을 전부 다 아주 힘들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자신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한다면은 그런 과목들 중에서 두 과목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내신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네 과목을 모두 다 5문제씩 총 20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 빼놓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좀 중요시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배웠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은 내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현행 교육과정상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예전에 이 과학을 배웠던 분들이 배웠던 내용보다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었던 것만 기억을 하신다면은 새롭게 추가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육과정 개편된 후에 내용들을 배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면은 수업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나 이런 것들 전혀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회로든 저와 어떤 소통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이 네 과목을 동시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순서대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순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이 네 과목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어찌됐건 여러분들을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판별을 할 필요가 있다면은 어떤 학생들과 어떤 학생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출제를 할 것이 당연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꼭 어려운 문제만 출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수준의 문제들을 내야 된다, 어떤 내용의 문제들을 좀 내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분명히 그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각 과목에서의 어떤 킬러 단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단원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 네 과목의 킬러 단원들이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부터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수업인 물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신다면요, 일단 물리 부분에서는 당연히 역학 파트가 가장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뉴턴의 운동법칙 같은 고전 역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현대 물리학,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동력학이나 유체역학 같은 이런 다양한 역학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교육과정을 배우셨던 학생들은 이 역학 중에서 뉴턴의 운동법칙 같은 이런 고전 역학 쪽을 주로 이제 다뤄왔었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그 고전 역학뿐만이 아니라 동력학이랄지 혹은 유체역학 같은 이런 새로운 역학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말도 안 되지만 상대성 이론까지 나와요. 아마 근래에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주인공과 주인공의 딸이 서로 다른 시간을 흘러가면서 나이를 서로 다르게 먹는 과정이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전혀 다뤄보지 않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론이 실제 지금 물리 1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식, 대충 상대성 이론 중에 특수 상대성이 뭐가 있다, 아니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뭐가 있다, 뭐 이 정도 수준까지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너무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운 부분이겠죠. 자, 물리는 일단 역학 파트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일단 물리에 대해서는 좀 역학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화학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적 관계 부분, 이 부분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양적 관계, 말 그대로 계산 파트거든요. 이때 이제 보통 이제 단원별로 따진다면은요, 앞쪽에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반응해서 얼마만큼 생성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입자 수의 개념이나 혹은 부피 개념,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요, 이 양적 관계 부분에서 이 산화환원 파트, 그리고 중화 반응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산화된다 혹은 환원된다, 그리고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 이 부분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들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어떤 농도나 아니면 입자수, 아니면은 어떤 부피 관련된 개념으로 가지고 이런 계산 파트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양적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양적 관계 부분이 계산 파트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자, 화학은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에요. 옛날에 생물이라 불렀었죠. 지금은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전, 가계도 분석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면서 내 혈액형이 뭔데? 그게 가능한 것인가? 고민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아마 중학교나 혹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내용들을 배우신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배웠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생명과학 파트에서는 그런 간단한 어떤 유전 파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유전병이 유전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앞서 화학 같은 경우에도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물리도 따지고 보면 계산입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에 대한 이 유전 가계도 분석도 어떤 단순히 유전병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어떻게 유전될 것인가,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것들을 계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물리화학 생명 모두 계산 파트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찌됐건 유전 가계도 분석이 가장 좀 킬러 단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구과학이거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이 지구과학 부분 정말 재미없어 하면서 공부 안 한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뜨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 다른 과목이 너무 어렵거든요. 다른 과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운 과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과학 파트를 이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지구과학 파트에서의 킬러 단원이라면은 당연히 천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성의 운동, 아니면은 뭐 지구, 달, 아니면은 태양, 이런 식의 어떤 얘네들 어떤 운동들을 하는지 그런 파트를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물리화학 생명과는 다르게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계산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도리어 물리화학 생명이 어떤 작은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심도 있는 내용을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천체 파트도 여러 가지 소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소단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인 문제들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물리화학 생명이 계산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의 문제들, 계산이 아닌 문제들은 상당히 빠른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문제도 어려운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구과학인 천체 파트는 어렵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알겠어 이러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모르겠다 이러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파트에 대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게 전체 파트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 과목들에 대한 킬러 단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 말고도 이 기존 교과과정과는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교과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수업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킬러 단원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물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으시는 교재 페이지 9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강 시간의 측정과 표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1강에서 다뤄볼 내용은요, 시간 그리고 길이 두 가지의 어떤 정의와 함께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가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크게 4개의 과목들을 아주 좀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수업에서는요, 좀 그닥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면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요도가 좀 높은 부분이라면은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시작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제1강 시간의 길이와 측정, 시간과 길이의 측정과 표준 파트는 뒤쪽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의 어떤 물리량들을 계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존이 되는, 그러니까 물리량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값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있어 라고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뒤쪽으로 넘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페이지 9쪽에 나와 있는 시간의 측정부터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시간의 측정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시각과 시간의 구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시각이라고 하는 표현과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이 사실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과 과학에서 쓰는 표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지금 시간 몇 시지? 아니면 야, 지금 시각 몇 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과학에서 시각 그리고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서 구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따져야 되는 과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왜 정의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는 시각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특별히 구별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엄밀하게 구별을 짓고 있어요. 시각 보세요.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한 시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시각은 불연속적인 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딱 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무엇이냐? 시각과 시각 사이죠. 시각과 시각 사이, 즉 연속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몇 시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시각입니다. 지금 몇 시지? 10시야. 그러면은 우리는 10시라고 하는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다음 수업 시간 몇 시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시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시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몇 시에 시작해? 라는 뜻이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 수업 다음 시간 11시인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11시라고 하는 것 역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지금 시간인 10시에서 다음 수업 시간인 11시 이랬을 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 우리 아직 1시간 놀 수 있네? 바로 그 한 시간, 이게 바로 연속적인 흐름인 시간의 개념인 거죠. 자, 일단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적인 한 시점, 그리고 그 불연속적인 시각과 시각 사이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보시면은 시간의 측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간을 측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 현상을 주로 이용을 해서 시간들을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좀 더 정밀한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수정시계랄지 혹은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자시계랄지 이런 식의 다양한 시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교재를 한번 읽어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썼던 이런 시계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시계가 있거든요. 그 시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세 번째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시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계 중에서 우리 앙부일구라고 하는 해시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부일구. 교재 박스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앙부일구는 해시계의 일종입니다. 사실 다양한 문명에서 해시계들을 만들어 왔어요. 해시계들을 만들어 왔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시계들을 만들었었고요. 해시계는 해가 떴을 때 해가 만드는 그림자를 가지고 대략 지금 시간이 몇 시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시계라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과학을 이렇게 좀 가르쳐다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과학기술이 좀 뛰어났었구나, 과학적 지식이 상당히 좀 뛰어난 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이 아니라 어떤 서양과의 문물교류가 좀 빨랐다면은 우리가 지금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딴 법칙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 서양과의 문물교류가 좀 빨랐다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책에도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딴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과거 사람들이 이름이 굉장히 좀 세련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똥이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좀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장영실 같은 사람들, 그런 장영실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앙부일구도 그래요. 앙부일구도 하나의 해시계이긴 하지만 기존 뭐 다른 해시계들에 비해서 또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또 해시계거든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얘네들은 시각뿐만이 아니라 절기까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해시계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뭐 계절에 관련된, 아니면은 뭐 간단히 따지면은 1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월의 개념을 지금 현재 해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다 라는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볼까요? 구조는 반구 모양의 오목한 면의 남쪽에 영침이 세워져 있고요. 가로선과 세로선을 각각 그려놓았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앙부일구를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이런 동그란 원에 이렇게 영침이 서 있는 거죠. 영침이. 근데 이 영침이 남쪽에 영침이 세워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영침의 끝이 정확하게 북쪽을 나타내게끔 설치를 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앙부일구의 면에는 각각 가로선과 세로선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세로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랬을 때 먼저 세로선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로선은 바로 시각선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각을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영침의 끝이 북쪽을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방위상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될 겁니다. 자, 해가 어디서 뜨죠? 당연히 동쪽에서 뜹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우리나라는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해가 떠서 지는 동안에 처음에 동쪽에서 해가 싹 뜬다. 그러면은 당연히 영침의 그림자가 서쪽 편을 향하게 될 거거든요. 요렇게. 그죠?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해가 우리 머리 위로 온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오죠. 정오가 오게 되면은 그대로 영침 위에서 해가 비치게 되니까 그림자가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서쪽으로 지고 있다. 지고 있으면 그림자에서 요렇게 지금 빛이 비칠 테니까 영침의 그림자는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하루 동안에 영침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살펴본다면은 처음 서쪽에서 남쪽을 지나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세로선에 닿는 부분을 읽어주는 게
그때그때 시각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앙불구에서 그때그때 시각을 측정하는 방법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사실 근데 이런 원리는 기존 다른 문명에서 만들어낸 해식에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일단은 그림자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각을 측정했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앙불구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절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이 뜨는 높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서 태양이 비스듬하게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게 돼 있거든요. 이때 가장 높이 떠 있는 하늘은 남쪽입니다. 이때 태양이 남쪽 하늘에 떠 있을 때 그 떠 있는 높이에 해당하는 각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남중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태양의 남중고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부터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지면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이랬을 때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전축이. 그래서 뒤에 우리 지구과학 파트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전축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자전축과 수직하게 적도선이 있습니다. 적도선. 그런데 하루 동안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아니면은 기타 다른 천체들이 뜨고 지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일주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주운동들은 모두 다 어디에서 떠서 어떻게 지든지 간에 적도와 나란하게 떴다 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해가 어디서 뜨지? 라고 얘기해서 동쪽, 해가 어디로 지지? 서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봄과 가을에 해가 뜨고 지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봄과 가을에는요, 해가 정말로 정동쪽에서 떠서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여서 서쪽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떠 있는 하늘인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여기에 있을 때 요 각도를 우리가 이제 남중고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름은 정동쪽에서 해가 뜨지 않아요. 여름에는 해가 뜨는 위치가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요 정도에서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와 나란하게?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중고도가 제하되는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중고도 각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겨울이 됐다. 겨울도 역시 정동쪽에서 뜨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도리어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서 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뜬다. 그런데 역시 뭐와 나란하게 움직인다?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 위치네요. 그러면은 남중고도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계절상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시점은 바로 여름에 해당하는 시점이고요.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시점은 겨울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해가 뜨는 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걸 알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앙불구에서는 절기까지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만 옮겨서 이 부분에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가 뜨는 높이가 좀 다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봄과 가을에 해가 요 정도에서 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그림자의 빛이,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그 사물을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봄과 가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요만큼에 해당할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름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봄과 가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요 정도라고 볼까요? 그렇다면은 이때 그림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요렇게 와서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겨울 남중고도가 더 낮아집니다. 요 정도라고 볼까요? 그렇다면은 이때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길이는 요 정도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같은 사물의 그림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여름은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고요. 그리고 겨울의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앙불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로선에 해당하는 시각선이 있고요. 또 가로선이 있다라고 했죠. 가로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로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 가로선에다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24절기가 각각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선의 개수는 24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보시면 알 텐데, 자, 이렇게 이제 가로선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가 어느 가로선에 위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살펴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각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여름은 그림자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그림자가 만들어졌을 때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요 정도 선에서 만들어진다, 아니면 요 정도에서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때 부분은 보통 여름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들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반대로 그림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림자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한 요 정도까지 간다. 요 정도까지 간다. 그렇다면은 이때 요 정도의 범위는 겨울 정도에 해당하는 절기가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중간 정도, 한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에 해당하는 그런 가로선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절기가 다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가로선이 이제 24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가운데 부분은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선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4개가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서 앙부일구의 남쪽, 그러니까 영침 부근의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여름에 해당하는 절기다. 그리고 반대로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져서 저 끝부분에 닿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겨울에 해당하는 절기고 그 사이 정도가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두시면 앙부일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자, 페이지 9쪽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일성정시이 나와 있는데요. 일성정시는 천문시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밤하늘에서 천체의 움직임들을 살펴본 그런 이 천문시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일성정시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지구과학에 관련돼서 천체 파트 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페이지 10쪽 시간의 표준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간을 잴 때 1초라고 하는 시간을 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재고 있을 때 그 1초와 1초 사이의 간격을 각 시대별로 어떻게 측정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가장 먼저 태양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태양시는 하루를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즉 24시간을 분으로 바꿔주고요. 초로 바꾼 것분의 1로 가지고 1초를 정의 내린 것을 우리가 태양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길이가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하루의 전체적인 길이를 24 곱하기 60 곱하기 60분의 1로 가지고 나누면 그 간격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1초 간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또 만든 게 바로 그 아래 나와 있는 역표시가 되겠습니다. 역표시는 앞서 태양시가 하루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역표시는 1년 단위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1년 365일입니다. 365 곱하기 24 시간으로 바꿨죠? 곱하기 60 분으로 바꿨습니다. 곱하기 60 초로 바꿨죠? 분의 1을 1초 간격으로 측정한 것을 역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의 길이가 변화되는 것처럼 1년의 길이도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표시 같은 경우에는 1900년의 그 1년을 우리가 이 역표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시대로 넘어오니까 이것도 약간 좀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초 간격의 표준은 원자시로 우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원자시만 좀 눈여겨서 볼까요? 1초를 세슈먼자가 방출하는 특정한 빛이 91억 번 이상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91억 얼마 막 나와 있는데요.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표준은 원자시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 원자시는 세슘 원자가 1초 동안에 빛을 방출할 거예요. 그 빛이 91억 번 이상, 그러니까 숫자 91억 번도 필요 없습니다. 세슘 원자가 진동하는 횟수로 가지고 1초의 그 간격을 정해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태양시, 역표시, 원자시 이런 용어들은 알아두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 지금 현재는 그냥 원자시의 개념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시간책에 나와 있고요. 지방시, 표준시, 세계시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문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요. 위치에 따른 표준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다른 나라와 문물교류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만 잘 살지 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정하든 뭐 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아니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행 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 근처에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가는 것도 더 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는데 이때 뭐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동일한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1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도 있고 막 그런 식의 각 나라별로 내가 이 나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을 어떻게 좀 수정을 해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표준 시간대라고 해서 각 나라별로 약속을 정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시간 간격을 얼마로 두자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을 배우면서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에 정말 관심이 많다 이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출제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 과학에서는 그냥 표준시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셔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1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의 측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시간의 측정 부분에서는 뭐 다른 것들보다는요. 시각이 뭐지? 그리고 시간이 뭐지? 그러니까 시각은 불연속적인 한 시점이고요. 시간은 연속적인 흐름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서 또 하나 앞서 봤었던 앙부일구. 요 정도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길이의 측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의 측정. 길이의 측정. 자, 앞서 우리가 시간의 측정에서도 이 시간이 불연속적인 한 시점이다 아니면 연속적인 흐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딘가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때 그게 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원일 수도 있고요. 혹시나 하지만 혹시 PC방에서 이 수업을 듣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어딘가에서 이 수업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야, 너 어디 있어? 나 어디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확히 몰라요.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거기 어디 무슨 빌딩 알지? 그 빌딩의 옆에 보면 그 조그마한 건물 하나 있거든? 나 거기 3층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를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장소를 설명할 때 그 장소를 우리가 이제 위치라고 하죠. 위치. 근데 그 위치를 설명할 때 나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 나 거기 알아 하고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치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준점, 그리고 방향, 그리고 거리거든요. 거리. 자, 기준점. 앞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있어요. 친구가 여러분들의 장소를 물어봅니다. 친구가 그 장소를 몰라요. 그랬을 때 야, 나 그 A 빌딩 옆에 그 건물이 하나 있거든? 라고 했을 때 그 A 빌딩, 누구나 알고 있는 무언가 어느 한 장소죠. 그게 바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나 A 빌딩 알아. 친구가 이야기해요. 좋아. 그럼 자, A라고 하는 빌딩에서 그 옆에 혹은 오른쪽에 보면은 작은 건물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오른쪽, 그게 바로 방향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거기
아마 A 빌딩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을걸?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 3층에 있어. 그러면 3층이라고 하는 것도 높이잖아요. 그런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준점, 방향, 거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정확한 지점을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선생님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나는 큰 나무가 있어.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에서 동쪽 방향으로 100m만큼 떨어진 장소에 있거든? 이라고 했을 때 나무가 기준점, 그리고 방향은 동쪽, 그리고 거리는 100m,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 이 나무 모르는데? 친구가 그 나무를 몰라요. 그럼 너 뭐 알아? 저 옆에 무슨 건물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좋아. 건물을 기준으로 나는 서쪽에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을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점 건물이죠? 방향 서쪽이죠? 거리 200m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위치를 표현을 할 거거든요. 나는 움직이지 않지만 내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용할 때, 특히나 기준점이 달라져 버리면은 그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인 방향이나 거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길이의 측정이라고 하는 걸 하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가 앞서 시간의 측정에서 불연속적인 한 지점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시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위치가 바로 불연속적인 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거 설명하면서 벌써 길이의 측정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왜? 앞서 이야기했던 거리라고 하는 개념, 기준점, 나무예요. 내가 있는 장소, 여기입니다. 그 사이에 요 거리 얼마? 100m. 이게 바로 길이란 말이죠. 그죠? 그 말은 나무가 있는 지점, 위치죠. 내가 있는 지점, 위치죠. 각각의 불연속적인 한 지점입니다. 그 위치와 위치 사이의 연속적인 이 길이를 우리가 거리를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앞서 시각, 불연속적인 한 지점, 시간, 그 시각과 시각 사이. 그렇다면은 길이에서는 위치가 불연속적인 한 지점이고요. 그 위치와 위치 사이의 연속적인 그 길이를 우리가 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러면은 이 길이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 위치는 한 시점이고요. 길이는 위치와 위치 사이의 그 간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시간도 1초의 간격을 측정하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길이도 1초 간격을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시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길이를 측정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광속으로 가지고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1m의 표준을 지금 재고 싶다는 거죠. 야, 1m 얼마 정도 되지? 뭐 내 팔 길이 정도가 한 1m 정도 되는데? 이거는 너무 부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1m의 표준을 어떻게 재겠느냐, 각 시대별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m의 표준을 광속으로 잰다는 거. 바로 빛의 속력입니다. 빛은 진공 중에서 1초에 약 3억 미터 정도를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1m를 빛이 진공 중에 거의 약 3억 미터 정도를 가는 것분의 1로 가지고 진행한 거리로 1m의 표준을 잡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1m의 길이를 재고 있는 하나의 이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길이의 측정과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각각의 그 정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 같은 것들, 이 시간이나 혹은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의 또 기준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다른 물리량에서 계속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정의는 다시 한번 계속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11쪽 아래편에 보시면은 지표상에서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표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의 어느 한 지점에 서 있을 때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장소를 설명하고 싶거든요. 근데 거리가 가깝거나 아니면 뭐 근처에 같은 동네에 있거나 이러면은 뭐 설명하는 게 별로 어렵진 않을 텐데,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요. 나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지점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지역을 표시하는 방법, 그 부분이 바로 페이지 11쪽 아래쪽에 지표상의 위치 표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역시 이 부분 역시 지금 여기에서보다 나중에 지구과학 파트에서 더 많이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살짝 넘겨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페이지 12쪽 보시면은 길이의 측정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삼각 측량이나 아니면 구면상의 거리 측정 방법 혹은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식, 이런 방식들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실질적으로 뭐 문제에서 다뤄진다기보다는 어떤 상식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예정인데요. 자, 강이 그리고 있고요. 지금 A 지점과 B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A와 B 지점 사이의 거리를 좀 측정을 해보고 싶어요. 자, A와 B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요. 강을 전혀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A 장소에서 B 장소의 길이를 측정할 때 뭐 실을 던져, 뭐 줄을 던져가지고 잰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요. 강 못 건너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 요 지점에서 내가 A 장소를 바라봅니다. A 장소를 바라봐요. 그리고 이 A 장소에서 B 장소를 딱 바라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삼각형. 그랬을 때 내가 특별히 A 장소까지 건너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 사이의 각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각도를 지금 측정할 수 있다면 이때 요렇게 연장하고 요렇게 연장해서 또 다른 조그마한 삼각형을 하나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요 각도와 요 각도는 당연히 막꼭지각으로서 그 각도가 서로 동일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큰 삼각형과 요 작은 삼각형은 결과적으로 닮은 꼴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재고자 하는 A와 B 사이의 길이는요, 결과적으로 요 지점의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의 B, 그리고 요 부분의 B와 요 부분의 B가 서로 같다는 것으로 길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지금 현재 A와 B를 서로 간에 왕복하지 않고도 길이를 잴 수 있는, 이런 삼각형을 이용해서 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삼각측량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삼각측량법은 또 다양한 방식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 높이를 잴 때도 삼각측량법 같은 형태로 이제 높이를 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구면상의 거리 측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전체 원의 둘레인 2파이r이 360도의 각도일 때 2파이r이다 라는 거에서 예를 들어 반지름이 세타다. 그러면 그 세타만큼의 그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재는 방법, 그런 것들 비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 이런 거 아마 중학교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리 측정이 있는데요. 요거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걸 못 푼다. 이건 뭐가 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전자기파를 이용한 측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바다의 깊이를 잴 때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데요.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요. 배를 띄워놓고 밑에 해수면의 깊이를 재고 싶습니다. 그때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초음파 같은 것들을 쏘거든요. 초음파를 쏴서 얘가 되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이런 T 시간을 잽니다. 그랬을 때 내가 재고 싶은 건 요 깊이예요. 깊이 H라고 할까요? 자, 깊이인데 그 깊이를 재고 싶을 때 초음파를 쏴요. 그래서 초음파가 V의 속력으로 T시간만큼의 왕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공식이죠. 거속시. 바로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내가 재고 싶은 거는 깊이란 말이죠. 깊이 H는 지금 초음파가 V의 속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니까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t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깊이 h는 V의 속력에다가 얼마? 2분의 t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바로 그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리의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초음파 같은 방식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거리를 잰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GPS 나와 있죠. 자, GPS.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이 GPS 방식을 이용하는 또 하나의 기계고요. 또 하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바로 GPS를 이용하죠. GPS는 어느 장소의 위치, 그리고 시간, 고도 이런 것들을 모두 알려주는 그런 전자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GPS의 원리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이 사람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이 어떻게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은 바로 기존에 이제 이런 거리의 측정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이제 재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GPS 역시 뭐 여러분들에게 GPS 이렇게 뭐 어떤 장비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기본 개념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면상에 한 지점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GPS 장비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인공위성이 떠 있다고 치자고요. 인공위성이 떠 있어요. A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있으면 이 A 인공위성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신호를 주고받아요.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때 앞서 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인공위성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거거든요. 그 왔다 갔다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앞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A라고 하는 인공위성은 지금 현재 이 사람까지의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원을 하나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A 인공위성은 이 사람이 이 원의 둘레 어딘가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어딘가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잡거든요, 위치를. 그래서 또 다른 인공위성 하나가 또다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자, 이번에도 B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신호를 주고받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왔다 갔다 거리 쟀습니다. 그러면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를 반지름을 하는 또 하나의 원을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B라고 하는 인공위성은 역시 이 원의 어딘가에 이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두 개의 원이 겹치는 시점이 생기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에 세 번째 인공위성, 자, 세 번째 인공위성이 또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C라고 하는 인공위성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딱 길이 재고요. 그 반지름을 하는 원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원들이 모두 겹치는 지점이 바로 그 사람이 있는 장소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GP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GPS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좀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인공위성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당연히 인공위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밀하게 이 사람이 있는 위치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마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메일이 연동이 돼 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그런 기능인데, 예를 들어 이제 구글의 이메일, 그러니까 Gmail 같은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에 연동을 시키면은요,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계속 그 신호를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그 정확한 웹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로케이션 뭐 해가지고 location.google.org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치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고 어디에서 몇 시간을 머물렀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기록되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없어져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죠? 왜냐? 내가 어디 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내 여자친구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얘가 진짜 집에 가서 자고 있을까? 아니면 홍대에서 지금 신나게 유흥을 즐기고 있을까? 그런 것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가슴을 좀 쓸어 내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야 돼요. 그런 기술 나오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그런 것들도 다 GPS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1강에 해당하는 시간의 길이의 측정과 표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서, 다만 정의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두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물체의 운동과 운동 법칙, 즉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킬러 단원 중 바로 그 고전 역학에 관련된 내용들로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